10년간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디서 품삯을 달래. 정직한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 어릴 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바보 머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세상은 그를 이용했죠. 하지만 그 바보는 끝까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깨달았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요.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중에 한 개는 하셔야죠. 어느 큰 고을에 박대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논이 100마지기, 집이 3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죠. 그 집에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얼굴은 순박했고 덩치는 건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왜 바보였냐고요? 거짓말을 못했거든요. 일을 시키면 다른 머슴들은 적당히 했습니다. 주인이 안 볼 때 쉬기도 하고 대충 넘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돌쇠는 달랐어요. 시킨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주인이 뭘 물어보면 다른 머슴들은 비위를 맞췄습니다.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돌쇠는 사실대로만 말했어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늘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죠. 저 바보 같은 놈, 언제 철이 들려나 하고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소식이 날아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돌쇠는 곧장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고향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했어요. 박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쁜데 무슨 소리냐고요.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죠. 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0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나가겠다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품삯은 기대하지도 말라고요.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약속하셨잖아요. 딱 이 한마디였어요. 박대감이 비웃었습니다. 약속, 증서라도 있냐고, 계약서라도 썼냐고 물었죠. 10년간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거든요. 박대감은 짜증이 났습니다. 이 바보가 끝까지 품삯을 달라고 하니 골치가 아팠던 거죠. 마침 옆에 있던 하인이 귓속말을 했어요. 북쪽에 있는 쓸모없는 자투리 땅을 주라고요. 어차피 메말은 우물밖에 없는 땅이니 그걸로 입 막으라고 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었거든요. 쓸모없는 땅으로 10년 품삯을 때우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박대감이 말했습니다. 품삯을 주겠다고요. 북쪽에 있는 우물 딸린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주변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메마른 우물이냐고, 물도 안 나오는 땅이라고, 돌투성이라 농사도 안 된다고 수군거렸죠. 박대감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러곤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땅이 10년고요.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땅은 땅이었어요. 물이 나오건 안 나오건 어머니와 함께 살 곳은 필요했거든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터져 나왔어요. 웃음이요. 저 바보가 진짜 받는다고, 마른 우물 받고 좋아한다고, 100년 전부터 물 안 나온다는데 저게 기뻐한다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박 대감도 웃었어요. 바보는 역시 바보로구나. 좋아, 가져가. 그게 내 값어치야. 그 말에 하인들의 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죠. 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돌쇠는 그냥 걸었습니다. 귀가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사흘 후 돌쇠는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편찮으셨어요. 걸음도 힘들어 하셨죠. 돌쇠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땅으로 향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땅이 있다고 거기서 살자고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고생해서 땅까지 얻었다며 대견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량했거든요. 메마른 우물 하나, 무너진 돌담, 잡초만 무성한 자투리 땅. 오두막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움막이 하나 있었지만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습니다. 저기 봐라, 바보 돌쇠가 왔다고 했어요. 품삯으로 저 땅을 받았다며, 박 대감이 골탕을 먹였다며, 바보라더니 진짜 바보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돌쇠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짐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돌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땅은 땅이니까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이 바보라고 부르는 아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보다 착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둘은 허름한 움막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지붕 틈으로 별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움막이 흔들렸죠. 돌쇠가 말했습니다. 내일 지붕부터 고치겠다고요. 그리고 밭도 읽어보겠다고. 돌이 많지만 치우면 된다고 했어요. 물은 마을까지 기르러 가야 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저 우물은 마른 것 같으니까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잘 될 거라고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메마르고 쓸모없다는 그 우물을요. 달빛이 우물 안을 비췄습니다. 깊고 어두웠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았죠. 돌쇠는 몰랐습니다. 그 우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 바닥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쇠는 그저 어머니 곁에 앉아 내일을 생각했어요. 지붕을 고치고 밭을 일구고 물을 길어 올 내일을요. 세상이 비웃어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땅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메마른 우물뿐이지만 그것도 자기 것이었으니까요. 바보 돌쇠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돌쇠의 새 삶은 고됐습니다. 움막 지붕을 고치고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는 데만 보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살 수가 없었죠. 먹을 것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약값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로 내려가 품팔이를 시작했어요. 힘이 좋았으니까요. 밭을 갈든 짐을 나르든 시키는 건 뭐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이웃 농가에서 추수를 도왔습니다. 사흘을 꼬박 일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약속한 품삯을 생각하며 버텼죠. 사흘째 되는 날 돌쇠는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눈을 피했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이틀밖에 안 했다고요.
품삭도 이틀치만 주겠다고 했죠.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사흘을 일했다고요. 첫날엔 논 쪽을, 둘째 날엔 밭 쪽을, 셋째 날엔 창고 쪽을 했다고 말했어요.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인이 있냐고요. 계약서라도 썼냐고요. 돌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거든요. 그냥 약속만 했을 뿐이에요. 결국 이틀치 품삯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루치 품삯이 공중으로 사라진 거죠. 마을 사람이 혀를 찼어요. 계약서를 썼어야지 바보처럼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돌쇠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은 피식 웃었어요. 순진하긴 하고 가버렸죠. 어머니 약을 사고 남은 돈으로 씨앗을 샀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상인이 좋은 씨앗이라고 했어요. 이거 심으면 풍년이라고 특별히 싸게 주겠다고 했죠. 돌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왔어요. 정성껏 심었습니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매일 들여다봤죠. 하지만 싹이 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웃이 말해줬거든요. 그 씨앗 이미 죽은 거라고. 장터에 가끔 그런 사기꾼이 온다고요. 돌쇠는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인은 이미 없었어요. 떠돌이 장사꾼이었던 거죠. 돌쇠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씨앗값도 농사도 전부 날린 거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요. 돌쇠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았을 뿐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품삯 사기를 당하고 씨앗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소문이 퍼졌어요. 돌쇠는 바보라서 품삯 안 줘도 된다는 소문이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밭 좀 갈아달라. 저 지붕 좀 고쳐달라. 이 짐 좀 날라달라. 돌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돌쇠는 기뻤습니다. 일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했죠. 문제는 품삯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품삯을 달라고 하면 다들 같은 말을 했어요. 다음에 주겠다고요. 지금은 돈이 없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돌쇠는 기다렸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품삯을 주러 오지 않았죠. 그래도 돌쇠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일해달라고 하면 또 일했어요. 품삯 준다고 하면 또 믿었고요.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품삯 안 주면 거절하라고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어머니 약속을 했는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걱정됐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이용만 당할 것 같았어요. 돌쇠는 마을의 공짜 머슴이 됐습니다. 힘든 일은 다 했어요. 논도 갈고 밭도 맺고 지붕도 고치고 짐도 날랐죠. 하지만 돈은 못 받았습니다. 더 나쁜 건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이리 와라, 저거 해라, 이것도 해라. 마치 부리는 것처럼 불렀죠.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돌쇠는 그래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돌쇠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밤이 되면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고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화 안 나냐고요.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화요.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세상이 원래 그래. 돌쇠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요? 약속하면 지키는 거 아닌가요?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거 아닌가요? 돌쇠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세상이 이상한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돌쇠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메마른 우물이었어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쓸모없다고 비웃음 받은 우물이죠. 돌쇠는 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깜깜했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았죠. 내 인생도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요.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내일은 오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돌쇠는 일어나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요. 품삯을 못 받아도 속아도 이용당해도요. 그게 돌쇠였습니다. 세상은 바보를 이용했어요. 양심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요. 바보는 화내는 법도 몰랐죠. 그게 더 바보 같은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더 바보 같은 걸까요?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품팔이를 했고, 여전히 속았고, 여전히 이용당했죠. 손에 쥐는 건 언제나 약속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돌쇠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속아도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해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바보 같았죠.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러다 언제 철이 드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바보는 죽어도 못 고친다고요. 하지만 돌쇠는 그냥 돌쇠였어요. 바보라서 못 변하는 건지, 바보라서 안 변하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갈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죠. 돌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걷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돈주머니였습니다. 길가 풀숲에 떨어져 있었죠. 주워서 열어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큰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약간 몇 알치는 되어 보였어요. 돌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한 새벽 길이었죠. 가지면 아무도 모를 거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돈주머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주인을 찾으러요. 장터에 도착해서 소리쳤습니다. 돈주머니 잃어버린 분 찾는다고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바보가 뭘 주웠다는데 하고요.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목이 쉴 때쯤 한 양반이 다가왔어요. 수염이 길고 옷이 좋았습니다. 부자처럼 보였죠. 양반이 돈주머니를 확인했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자기 거라고요. 돌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행이라며 돈주머니를 건넸죠. 양반은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가버렸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큰 돈인데 그냥 줬대. 바보네 진짜. 그냥 가지지.
누가 알았겠어. 저러니까 평생 가난하지. 돌쇠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남의 건 남의 거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돌쇠는 빈손으로 장터를 떠났습니다. 어머니, 약은 다음에 사기로 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죠. 짐을 옮겨야 하는데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품삯을 주겠다고 했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어요. 하지만 점점 거세졌죠. 밤새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아침이 돼도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폭우였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어요. 이 비에 어딜 가려고 하냐고요. 돌쇠는 도롱이를 걸쳤습니다. 약속했어요. 그 말만 하고 문을 나섰죠.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길은 진흙탕이 됐어요. 발이 빠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돌쇠는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노인 집에 도착했어요.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에 정말 왔냐고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돌쇠는 웃었어요. 약속했으니까 왔다고요.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비가 이렇게 와서 일이 취소됐다고요. 짐을 옮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품삯을 줄 수 없다고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약속 지키려고 온 거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죠. 다시 1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발이 얼음장 같았죠. 그날 밤 열이 났습니다. 사흘을 앓았어요. 어머니가 밤새 곁을 지켰죠. 돌쇠는 혼수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가야 해요. 하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이 아이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착하게 태어났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요. 열이 내리고 돌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품팔이를 하고 속고 이용당하고 똑같은 나날이었죠. 어느 날 이웃이 물었습니다. 박대감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돌쇠에게 그렇게 했으면서 한 번도 욕하는 걸 못 봤다고요. 화 안 나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욕이요. 왜요? 이웃이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10년이라고 말은 우물 받았으면서 왜 아무렇지 않냐고요. 너 바보냐고 물었죠.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10년 밥은 먹여줬으니까요. 이웃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죠. 돌쇠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다들 욕을 하라고 하는지요? 욕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화를 내면 품삯이 돌아오나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지 않나요? 돌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 대감이 나쁜 사람인 건 알아요. 하지만 미워해봤자 자기만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바보라서 더 현명한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어머니와 움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 너는 그렇게 사는 거요.
돌쇠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렇게요? 응, 지금처럼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지키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근데 어머니, 이렇게 살면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하늘이 알지. 하늘이요? 응, 하늘은 다 보고 있어. 누가 착하게 사는지, 누가 나쁘게 사는지.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늘이 정말 봐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해.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니까 맞겠죠. 하늘이 보고 있다니까 그렇겠죠. 그날 밤 돌쇠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속겠지만, 내일도 이용당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돌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착하게, 바보처럼요. 하늘이 알까요? 정직한 바보를 하늘이 정말 알아볼까요? 그 대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요. 한 여인의 눈에 돌쇠가 들어왔거든요. 그 여인은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요. 어느 날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품팔이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이래도 품삯 쓸 때이니까요. 차라리 뭔가를 팔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캤어요. 약초도 조금 뜯었죠. 바구니에 담아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상인들이 큰 소리로 호객을 했죠. 좌판마다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단골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끼어들려고 하니까 눈을 부라렸습니다. 바보가 장사는 무슨 장사냐며 쫓아냈죠. 결국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좌판은 너무 구석이었거든요. 해가 중천을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손님 하나가 다가왔어요. 나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냐고요? 돌쇠는 2냥이라고 대답했어요. 새벽부터 산을 헤매서 캔 거라고요. 손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냥에 달라고 했죠. 돌쇠는 난감했어요. 그러면 하루 번 게 없어진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왕복품도 안 나온다고요. 손님은 귀찮다는 듯 돌아섰어요. 에이, 됐다. 하버렸죠. 옆에서 지켜보던 상인이 혀를 찼습니다. 바보야, 장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일단 비싸게 부르고 깎아줘야 손님이 기분 좋아한다고 가르쳐줬어요.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상인이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어요. 장사가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넌 바보라는 거라고 했죠.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요. 상인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다 굶어 죽는다며 가버렸습니다. 돌쇠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놀이 하늘을 물들였죠. 나물은 하나도 안 팔렸어요. 아침엔 싱싱했는데 이제 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다 버리게 생겼죠. 돌쇠는 한숨을 쉬었어요. 장사도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역시 자기 같은 바보는 뭘 해도 안 되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고개를 드니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어요. 치마가 해졌고 저고리에 기운 자국이 있었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여인이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아직 있냐고 물었죠. 돌쇠는 얼른 대답했어요. 있다고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두 냥이라고 했죠. 아까 들었다고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어요. 나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침보다 확실히 시들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침보다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한 냥 반만 주세요. 여인의 눈이 커졌어요. 한참을 돌쇠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걸 본다는 눈이었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바보예요? 하고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했죠. 여인은 웃었습니다. 피식 하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비웃음은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여인이 말했어요. 말끝을 흐렸죠. 여인은 한 냥 반을 내밀었습니다. 나무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돌쇠는 어리둥절했어요. 물건 샀으면 타는 게 보통인데 왜 앉는 거지 싶었죠.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분이라고요. 과부라고 했어요. 남편이 빚을 지고 떠났는데 빚쟁이들이 집을 빼앗았다고요. 쫓겨나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묻지도 않은 이야기였어요. 왜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돌쇠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었어요. 끄덕끄덕 하면서요. 분이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봤어요. 힘드셨겠네요. 라고 돌쇠가 말했습니다. 분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왜 동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도 당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하고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서요. 왜냐고 분이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눈이 착해 보여서요. 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소리 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어봤다고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라고요. 그리고 물었어요. 자기는 갈 데가 없다고. 오늘 밤 잘 곳도 없다고요. 혹시 하고 말끝을 흐렸죠. 돌쇠는 바로 대답했어요. 우리 집 좁은데요.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하고요. 분이가 놀랐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집에 들이겠다고? 자기가 나쁜 사람이면 어쩌려고요?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또 웃었죠. 당신 진짜 바보 맞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때랑 달랐습니다. 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둘은 함께 움막으로 향했어요. 돌쇠가 앞장서고 분이가 따랐죠.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웬 여인이냐고 물었어요. 돌쇠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갈 데가 없대요. 하룻밤만 재워줘도 될까요? 하고요. 어머니는 분이를 쳐다봤어요. 한참을요.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냥 마루 끝에서 자도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리 들어오라고요.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변변찮은 상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분이는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토닥여줬죠. 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쫓겨나고 떠돌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삶.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처음 보는 자기를 집에 들였어요. 밥을 차려주고 등을 토닥여줬죠. 분이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은혜를 갚겠다고요. 이 바보 같은 사람, 아니, 이 착한 사람을 도와야겠다고요. 분이는 알아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거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바보인 거였죠. 세상이 거짓말투성이니까 정직한 사람이 바보로 보이는 거였어요. 분이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도 속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으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투성이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정직함이요. 다음 날 아침 분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되겠냐고요. 은혜를 갚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웃었어요. 식구가 늘었다며 좋아했죠. 돌쇠도 웃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요. 분이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바보는 떠돌이 과부를 집에 들였습니다. 세상은 또 비웃었죠. 바보가 또 바보짓을 한다고요. 하지만 몰랐어요.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요. 분이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바보의 정직함을 무기로 바꾸는 계획이요. 분이가 움막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분이를 좋아했어요. 손이 야무지다며 칭찬했죠. 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움막 청소도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슬쩍 물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냐고요. 돌쇠와 분이가 동시에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요. 어머니는 그냥 웃었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건지 하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셋이서 사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먹고 살 돈이 없었거든요. 셋이 되니 입이 하나 더 늘었고 그만큼 더 벌어야 했습니다. 분이가 말했어요. 은혜를 갚고 싶다고요. 장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는 장사 재주가 없다고요. 전에도 해봤는데 하나도 못 팔았다고 했죠. 분이가 웃었습니다. 자기가 방법을 안다고요. 사실 자기 친정이 상인 집안이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장사하는 걸 봐왔다고요. 돌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했죠.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준비하겠다고요. 떡도 만들고 나물도 가공하고요. 돌쇠는 파는 것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돌쇠가 물었어요. 어떻게 팔아야 하냐고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요. 솔직하게요. 돌쇠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하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하고 말했죠.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혼자라서 그랬다고요. 이번엔 자기가 도울 거라고 했어요. 믿어보라고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하자는 대로 해보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분이는 부지런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었습니다. 팥을 삶고 쌀을 빻고 정성껏 빚었죠.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오래된 솜씨였지만 아직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물도 다듬었어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고 손질하고 보기 좋게 묶었죠. 같은 나물이어도 달라 보였습니다. 사흘 후 첫 장터에 나갔어요. 분이가 좌판을 꾸렸습니다. 돌쇠는 옆에 섰죠. 지난번처럼 구석이 아니었어요. 분이가 아침 일찍 가서 자리를 잡아뒀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한 안악이 떡을 보더니 물었어요. 맛있냐고요? 돌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맛있는데요. 어떤 분은 좀 달다고 했어요. 하고요. 안악이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상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달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솔직하네 하고 안악이 말했습니다. 돌쇠가 대답했어요. 맛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고요. 안악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하나 집었어요. 맛을 봤죠. 맛있었어요. 달긴 한데 맛있었습니다. 안악은 2개를 더 샀어요. 솔직한 사람한테 사는 게 마음 편하다며 갔습니다. 돌쇠는 눈을 깜빡였어요. 팔렸다고요? 진짜요? 분이가 웃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날 떡이 절반 넘게 팔렸습니다. 지난번엔 하나도 못 팔았는데요. 돌쇠는 신기했어요. 똑같이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이번엔 된 걸까요? 분이가 설명해 줬습니다. 물건이 좋으니까요. 하고요. 지난번엔 물건 준비가 부족했다고요. 이번엔 정성을 들였잖아요. 솔직함의 품질이 더해지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렴풋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터에도 나갔어요. 이번엔 더 팔렸습니다. 지난번에 샀던 안악이 다시 왔거든요. 이웃한테도 소개했다며 데리고 왔죠. 그 이웃도 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웃한테 말했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구석에 바보 떡 장수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솔직한 놈이라고요. 거짓말을 못 한다고요. 걔한테 사면 절대 안 속는다고요. 바보라는 말이 붙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하는 느낌이었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하는 느낌이요.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크게 버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소박한 장사였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단골이 생겼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매번 왔어요. 돌쇠를 총각이라고 불렀죠.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떡은 어떠냐고요? 돌쇠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보다 덜 맛있다고요. 팥이 좀 탔다고요. 분이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는 눈이었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뭐야, 그래도 줘, 하고요. 내가 맛없다는 게 남들 맛있다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 말에 돌쇠는 멍해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자기 말을 믿어준다는 말이요. 할머니는 떡을 사 들고 갔어요. 다음에 또 온다고 했죠. 분이가 돌쇠를 봤습니다. 봤냐고요. 이게 당신 방식이라고요. 돌쇠는 아직도 신기했어요. 이게 된다고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된다고요. 세상이 거짓말쟁이 투성이니까요. 솔직한 사람이 오히려 귀한 거라고 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장사는 안정됐어요. 크게 벌진 못했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도 제때 살 수 있었죠. 움막도 조금 고쳤어요. 지붕 새는 곳을 막고 문도 달았습니다. 여전히 허름했지만 전보다 나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양반 행차가 지나갔어요. 가마가 멈췄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내려왔죠. 주변을 둘러보더니 떡 좌판으로 왔어요. 수행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떡 냄새가 좋다고 하신다고요. 맛있으면 바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맛있냐고 물었어요. 돌쇠는 떡을 내려다 봤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건 괜찮은데요. 내일 거가 더 좋을 것 같다고요. 수행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돌쇠가 설명했어요. 분이 누나가 내일 밭을 새로 샀는데요. 하고요. 그래서 내일 떡이 더 맛있을 거라고요. 수행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놈이 오늘 거 말고 내일 오라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수행원은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습니다. 피식 하고요. 야, 진짜 솔직하네 하고 말했어요. 그래, 내일 다시 올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분이가 돌쇠를 쳐다봤어요. 왜 그랬냐는 눈이었죠.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실인데요. 하고요. 내일 떡이 더 맛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밤새 팥을 삶았어요. 정성껏이요. 최고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진짜로 수행원이 왔어요. 떡을 맛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맛있다고 했어요. 진짜 맛있다고요. 어제보다 확실히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납품하라고요. 우리 어르신 댁에 떡을 대라고 했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멍해졌어요. 정기 납품이라고요? 양반 댁에요.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좋다고 하셨다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장사꾼이 있냐며 감탄하셨다고 했어요. 수행원이 떠난 뒤 둘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분이가 먼저 웃었어요. 그리고 돌쇠를 봤습니다. 봤죠? 당신 방식이 통하는 거예요. 돌쇠는 아직도 얼떨떨했어요. 근데 이게 왜 되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분이가 대답했어요. 세상이 거짓말쟁이 투성이니까요. 다들 속이고 과장하고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상한 거 아니라요? 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그 말에 돌쇠는 멈췄습니다. 세상이 이상한 거라고요.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 세상이 이상한 거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씩 하고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분이가 돌쇠를 봤어요.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울어요. 하고요. 근데 눈에서 뭐가 나오네요. 했습니다. 분이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돌쇠는 처음으로 자기를 바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셋은 움막에서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장사꾼 다 됐네 하고요. 분이도 웃었어요. 장사꾼이라기보다 정직꾼이에요. 하고요. 돌쇠도 웃었습니다. 정직꾼이요. 그게 뭐예요? 분이가 대답했어요. 정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요. 세상에 별로 없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군. 나쁘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바보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바보의 장사가 작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고 단골이 생기고 납품처까지 생겼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운명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메마른 우물 말이에요. 아직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땅속 깊이요. 생활이 안정되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물이 문제였거든요. 매일 마을까지 물을 기르러 갔어요. 왕복 2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4시간을 물 기르러 다니는 거였죠. 장사도 해야 하고 밭도 봐야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집 앞에 우물이 있잖아요. 물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우물 다시 파보면 안 될까요? 하고요. 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들 100년 전부터 물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고 말했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파보고 싶다고요. 더 깊이 파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해보고 싶으면 해봐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면요. 돌쇠는 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없는 날에 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요. 삽을 들고 우물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물은 깊었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했죠. 바닥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딱딱한 흙이 조금씩 파였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지고 또 잡히고 손바닥이 굳은 살투성이가 됐죠.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바보가 마른 우물 판다며 웃었습니다. 거기 100년 전부터 물 없었다고 포기하라고 했죠. 저러다 허리 끊어진다며 혀를 찼어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팠어요. 묵묵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물 바닥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메마른 흙뿐이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심하게 놀렸어요. 진짜 바보라며 포기할 줄도 모른다며요. 저 정도면 대단하다고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팠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그만하라고, 힘들지 않냐고요. 돌쇠는 웃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분이도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요.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파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고요. 물이 아니어도 뭔가는 나올 거라고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낙천적인 건지 바보인 건지 모르겠다며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우물 바닥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삽 끝에 뭔가 걸렸어요. 돌인가 싶었습니다. 이 우물은 돌이 많았거든요. 돌쇠는 삽으로 그 주변을 팠어요. 이상했습니다. 돌이 아니었거든요. 네모난 모양이었어요. 금속 같았습니다. 녹슬었지만 단단했죠. 돌쇠는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상자였어요.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꽤 컸어요. 양팔로 감싸야 할 정도였죠. 돌쇠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녹이 슬었지만 잠금 장치는 멀쩡했습니다. 우물 밖으로 가지고 올라왔어요. 분이와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죠.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고요. 우물 바닥에 묻혀 있었다고요. 셋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안에는 천으로 싼 뭔가가 있었습니다. 돌쇠가 천을 풀었죠. 노란 덩어리가 나왔어요. 반짝거렸습니다. 햇빛에 눈이 부실 정도였죠.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뭐예요? 노란 돌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금이에요. 하고요. 돌쇠가 눈을 깜빡였어요. 금이요. 금이 뭐예요? 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라고요. 이거 하나면 집을 살 수 있다고요. 돌쇠는 다시 상자를 봤어요. 금덩이가 10개였습니다. 집을 10채 살 수 있다는 소리였죠. 돌쇠는 멍해졌어요. 상자 안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와 손때 묻은 문서였죠. 분이가 문서를 폈어요.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옛날 어떤 양반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다고요. 모든 걸 빼앗기기 전에 이 재산을 땅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훗날 누군가 이것을 찾거든 부디 선하게 쓰라고 적혀 있었죠. 5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분이가 말했어요. 이 양반이 이 우물에 금을 숨긴 거라고요. 그리고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거라고요. 돌쇠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그럼 이거 주인 있는 거 아니에요? 찾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울컥했거든요. 세상에 금덩이 10개를 앞에 두고 주인을 찾아줘야 하냐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숨겼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가졌겠죠. 하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고 분이가 말했어요. 말끝을 흐렸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그렇지 하고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분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관아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분이가 설명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에게 돌려주고요. 주인이 없으면 나라에서 정한 대로 처리한다고요. 돌쇠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일부는 받을 거라고요. 발견자 몫이 있으니까요. 근데 전부는 아닐 거라고 했어요.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고해요. 하고요. 왜냐고 분이가 물었습니다. 돌쇠가 대답했어요. 숨기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선하게 쓰라고요. 숨기는 건 선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분이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대신 웃었죠. 당신 말이 맞아요. 하고요. 정직하게 가요. 다음 날 셋은 관아로 갔습니다. 금 상자를 들고요.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관리들이 쳐다봤어요. 웬 허름한 사람들이 큰 상자를 들고 왔나 싶었겠죠. 돌쇠가 말했습니다. 우물 파다가 금이 나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관리들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금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덩어리가 햇빛에 반짝였죠. 관아가 발칵 뒤집혔어요. 고울 수령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냐고, 어떻게 발견했냐고 물었죠. 돌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품삯으로 땅을 받았다고요. 거기 마른 우물이 있었다고요. 물 나오나 싶어서 팠는데 상자가 나왔다고요. 수령이 물었습니다. 왜 신고했냐고요.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숨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고요. 수령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돌쇠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희한한 놈이네 하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나 했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서를 확인하고 기록을 뒤졌어요. 시간이 꽤 걸렸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서에 적힌 양반은 50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명이 벗겨졌다고요. 사후에 복권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손이 없었어요. 가족이 다 흩어지고 대가 끊겼다고요.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인 없는 재산은 나라에 귀속되지만 발견자에게 사마를 준다고요. 금 10개 중 3개가 돌쇠 몫이 됐습니다. 3개라고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죠. 돌쇠는 멍했습니다. 문희가 돌쇠 손을 잡았어요. 됐어요. 우리 한 거예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늘이 알았네 하고요. 우리 아들 착한 거 하늘이 알았어 하면서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바보가 금을 찾았다고요? 마른 우물에서요? 품삯으로 받은 그 쓸모없는 땅에서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팠습니다. 그 땅 내가 살 걸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했어요. 왜 하필 바보한테 그런 복이 하면서요. 하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뻤거든요. 그냥 기뻤어요. 그리고 더 먼 곳에서도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대감 댁이었어요.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말했죠. 돌쇠가 금을 찾았다고요. 그 말은 우물에서요. 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내가 준 땅에서. 그 쓸모없다고 비웃었던 땅에서. 박대감은 탁자를 내리쳤어요. 문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 땅을 그냥 줄 게 아니었어. 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바보 자식한테 그냥 줄 게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땅은 돌쇠 거였고 금도 정당하게 돌쇠 거였습니다. 박대감은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노렸어요. 언젠가 되찾겠다고요. 어떻게든 빼앗겠다고요. 그 생각을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 돌쇠는 행복했습니다. 금 3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장사 시작해요. 돌쇠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장사요? 전 바보인데요. 장사 어떻게 해요? 분이가 웃었습니다. 바보라서 되는 장사가 있어요. 하고요. 정직함이 무기가 되는 장사요. 돌쇠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분이가 하자는 거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바보의 정직함이 무기가 되는 장사.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했어요.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죠. 금 3개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계획을 세웠어요. 주막 하나, 잡화점 하나, 떡가게 하나. 3군데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무모해 보였어요. 하지만 분이는 확신이 있었죠. 분이가 머리를 썼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를 찾았어요. 장사꾼 집안에서 배운 것들이 빛을 발했죠.
돌쇠는 얼굴이었어요. 손님을 맞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돌쇠의 방식은 단순했어요. 물건에 흠집이 있으면 먼저 말했습니다. 손님이 가격을 깎아달라면 진짜 본전을 알려줬어요. 외상 갚으러 온 사람한테는 잊었는데요. 하고 말했죠. 불량품이 들어오면 솔직히 이건 안 팔아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비웃었어요. 저 바보 장사 어떻게 해? 하고요. 저러다 망한다. 했죠. 하지만 손님이 몰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 바보한테 사면 절대 안 속아요. 이 말이 퍼졌거든요. 입소문이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산 물건은 믿을 수 있다. 바가지 쓸 일 없다. 주인이 솔직하다. 흠 있으면 먼저 말해준다.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6개월 후 마을에서 제일 큰 가게가 됐습니다. 1년 후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2년 후 작은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분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우리 이제 상단이라고요.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상단이 뭐냐고 물었죠. 분이가 웃었어요. 큰 장사꾼들 모임이라고요. 돌쇠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물건 파는 건데 뭐가 다르냐고요. 분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당신은 그냥 솔직하게만 하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마른 우물의 바보 머슴은 이제 상단 주인이 됐습니다. 세상이 놀랐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축하한 건 아니었어요. 박 대감이 있었거든요. 박 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바보가 내가 버린 땅에서 금을 찾고 이제 상단까지. 분통이 터졌어요. 측근이 말했습니다. 그 금 원래 그 땅에 있었으니 대감님 것 아니겠냐고요. 박 대감의 눈이 빛났어요. 맞아, 그거야. 그건 내 땅에서 난 거야. 내가 땅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관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박 대감이 주장했습니다. 그 땅은 품삯으로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그 땅에서 난 것도 내 것이다. 관리가 돌쇠에게 물었어요. 할 말이 있냐고요. 돌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없다고요. 방청객이 웅성거렸어요. 박 대감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돌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르신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까지 땅 내가 가져라. 그게 내 값어치다. 라고요. 박 대감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난 그런 말 안 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증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박 대감 집에서 일하던 전 하인들이었습니다. 3명이 나란히 섰죠. 하인들이 증언했어요. 그날 자기들이 다 들었다고요. 주인님이 분명히 이까지 땅 내가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인들끼리 바보 돌쇠 말은 우물 받았다며 웃었다고요. 그게 증거라고 했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배신자들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인 하나가 대답했어요. 배신이라고요. 저희도 그날 품삯 못 받고 쫓겨났는데요.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겠네요. 관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대감 패소. 무고죄로 벌금까지요. 돌쇠는 땅도 금도 정당하게 지켰습니다. 박 대감은 이를 갈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죠. 어둠 속에서 음모가 시작됐어요. 먼저 건달패를 불렀습니다. 돈을 주며 말했어요. 돌쇠 상단 물건 수레를 가로채라고요.
잡히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물건 수레가 털렸어요. 한 달치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소문을 퍼뜨렸어요. 사람을 풀어서 헛소문을 냈습니다. 돌쇠가 사실 도둑이라고요. 그 금도 어디서 훔친 거라고요. 정직한 척 연기하는 사기꾼이라고요. 일부 거래처가 이탈했어요. 소문이 무섭거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며 발을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망가뜨리려 했어요. 한밤중에 주막 창고를 부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발각됐어요. 도망치다 잡혔죠. 관아에서 조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석방됐어요. 상단이 휘청거렸습니다. 물건도 빼앗기고 소문도 나쁘고 창고까지 부서질 뻔했으니까요. 거래처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박 대감 지시라고요. 확실하다고요.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증거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분이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돌쇠가 말했어요. 어르신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셨냐고요? 분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물어보면 그렇다고 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물어는 봐야죠 하고요. 그리고 진짜 찾아갔습니다. 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준비를 했죠. 돌쇠는 박 대감 집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돌쇠입니다. 하고요. 하인이 나왔어요. 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대감님께 여쭤볼 게 있다고 했어요. 박 대감이 나왔습니다. 마당 가운데 섰죠. 주변에 하인들과 손님들이 있었어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물건 술에 훔쳐가라고 시키셨어요? 박 대감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대감이 버럭 소리쳤어요. 뭐라고? 이 바보가 증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아니시구나. 그럼 됐어요.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박 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했으면 어쩔 건데. 증거도 없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박 대감의 말을 다 들었거든요. 했으면 어쩔 건데, 이건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했어도 증거 없으니 어쩔 거냐는 말이었죠. 박 대감은 자기 실수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자리에 분이가 심어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장터 상인 3명, 마을 이장,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양반 한 분까지. 모두 박 대감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증거가 쌓였어요. 물건 수레를 턴 건달패가 잡혔습니다. 추궁하니까 박 대감이 시켰다고 불었어요. 돈도 받았다고요.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찾았어요. 역시 박 대감이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창고 파손범도 다시 신문했어요. 이번엔 불었습니다. 박 대감 측근이 시켰다고요. 결정적으로 박 대감이 직접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했으면 어쩔 건데. 5명이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관리가 판결을 내렸어요. 물건 탈취 사주, 허위 소문 유포, 재물 손괴 시도. 3가지 죄목이었습니다. 피해, 배상금, 그리고 귀양 1년. 박 대감이 끌려갔어요. 포졸들이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박 대감은 발버둥 쳤어요.
끌려가면서 돌쇠를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이 바보 자식. 내가 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되다니. 돌쇠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요. 그냥 우물 받은 사람인데요. 박 대감은 더 소리쳤어요. 하지만 끌려가면서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바보 돌쇠래. 바보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한테 사면 안 속는다며. 정직한 게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문희가 돌쇠 옆으로 왔어요. 끝났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네요. 했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전했죠. 문희가 물었어요. 왜 그래요? 이긴 거잖아요.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어르신이 불쌍해서요. 문희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뭘 했는데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저렇게 끌려가니까 불쌍해 보여요. 문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돌쇠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었죠. 당신은 진짜 바보예요. 하지만 욕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거든요. 돌쇠는 웃었습니다.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했죠. 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다 끝났어요. 하고 문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하고요. 돌쇠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문희 누나가 다 한 거예요. 문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당신이 솔직하게 물어봤잖아요. 그날 밤 셋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기는 벌 받았어요. 바보는 이겼습니다. 상단은 더 커졌어요. 소문이 퍼졌거든요. 저 상단은 진짜 정직하다고요. 거짓으로 공격해도 끄떡없다고요. 돌쇠 상단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 여러 고을에 퍼졌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상단은 5개 고을에서 제일 컸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솔직했어요. 여전히 바보 같았죠. 하지만 이제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대감이 귀양간 사이 아들이 상단을 맡았어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었죠. 못된 것까지 닮았습니다. 1년 뒤 박 대감은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온 곳은 이미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문희의 상단은 5개 고을에서 제일 커졌어요. 문희와 돌쇠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죠. 드디어 며느리가 생겼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움막은 이제 없었어요. 반듯한 기와집을 지었거든요. 어머니를 가장 따뜻한 방에 모셨습니다. 메마른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인이 보고했어요. 떠돌이 하나가 왔다고요. 굶주린 것 같은데 쫓아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드리라고요. 떠돌이가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걸음도 비틀거렸죠. 문희가 보다가 멈췄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때 떠돌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 대감이었습니다. 예전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밥 한 끼만요. 그게 전부였어요. 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당신한테 뭘 했는데요. 하인들도 맞장구 쳤어요. 쫓아냅시다 했습니다. 돌쇠는 가만히 박 대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분이가 대신 설명했어요. 박 대감이 귀양 간 사이 아들이 상단을 망쳤다고요. 아버지를 닮아 못된 짓만 했거든요. 거래처가 떠나고 빚이 쌓였습니다. 아들은 남은 돈 챙겨서 도망쳤어요. 돌아온 박 대감 앞에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뺏기고 결국 떠돌이가 됐죠. 돌쇠는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셨구나요.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밥 차려주세요. 분이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돌쇠가 대답했어요. 옛날에요. 저도 밥 한 끼 없어서 굶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밥 한 끼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나쁜 짓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배고픈 사람이잖아요. 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밥 차려올게요. 했죠. 잠시 후 나왔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변변찮지만 정성껏 차린 거였어요. 박 대감이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밥 먹으며 울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박 대감이 일어섰어요. 가야죠. 했습니다. 돌쇠가 돈주머니를 내밀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노잣돈이에요. 어디든 가서 다시 시작하세요. 박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하고 말했어요. 말끝에 잊지 못했죠. 돌쇠는 웃었습니다. 그냥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박 대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평생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했죠. 진심이었습니다. 박 대감이 돌아섰어요. 비틀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왔을 때보다는 등이 조금 펴져 있었어요. 대문을 나서서 사라졌습니다. 분이가 돌쇠 옆으로 왔어요. 당신 화 안 나요?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슬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괜찮으니까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 사람 미워하면요. 제가 무거울 것 같아요. 여기 가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분이는 눈물이 났어요. 당신 진짜 바보예요. 하지만 욕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단은 더 커졌고 돌쇠는 여전히 솔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돌쇠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품삯으로 받았던 그 우물이었어요. 그때는 다들 비웃었죠.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가의 풀잎이 흔들렸어요. 바보 돌쇠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고 손해본 적 있으신가요? 착하게 살면 뭐하냐고 비웃음 당한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거든요.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방금 들으신 사연은 구전야담을 바탕으로 집필된 오리지널 콘텐츠였어요. 영상 속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